어머니가 떠난 지 49일, 49제를 마치고 오랫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온 세 남매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맏아들 이성태가 소파 옆에 세워두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의 서류들이 테이블 위로 퍼지는 소리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재산 얘기해야 해. 어머니가 생전에 저한테 다 주신 거야. 공증도 다 됐고 부동산 명의 이전도 됐고 예금도 다 정리됐어. 수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몇 초 사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어머니가 원하신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 평생 모아온 예금, 소액의 적금들, 그 모든 것이 이미 성태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 차가운 병실에서 혼자 지키던 그 시간이 지금 이 순간과 이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이 자신의 손이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지명, 금액, 상황은 가상이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을 두고 가족이 갈라지는 이야기, 우리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따라갈 이 이야기는 쉽게 편을 고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집중했다면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생깁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그 증여가 진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서류가 유효한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이민준, 이수진, 세 남매의 어머니 박정임 씨는 중소도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 한 동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어지도록 일한 세월이었습니다. 아파트 2층 끝집,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살던 그 집에는 낡은 냉장고와 어머니가 직접 바른 벽지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발해가는 그 벽지처럼 어머니의 세월도 조용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태는 형제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야심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올라서면서 가족 중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성태가 제일 손이 많이 갔어. 그래도 걔가 커서 제일 잘 됐잖아. 엄마는 그게 제일 뿌듯해. 둘째 민주는 다정하지만 불안정했습니다. 사업에 여러 번 손을 댔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 뒤를 조용히 감당했습니다. 막내 수지는 형제 중 유일하게 어머니 근처에 살았습니다. 결혼은 늦게 했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주말이면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새 아이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랑의 방식이 훗날 세 형제를 갈라놓는 원인이 될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신발 한 켤레도 3번을 생각한 뒤에 샀고 살림살이 하나 고칠 때도 다시 쓸 수 있는지부터 먼저 따졌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이 노후의 전부였고 그것이 이제 법정의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새해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그 다음엔 혈압, 그 다음엔 당뇨.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늘수록 혼자 처리하기 버거운 일들도 함께 늘어갔습니다. 성태는 명절마다 내려왔습니다. 올 때마다 용돈 봉투를 두고 갔고 어머니 앞에서는 늘 공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평판이 성태에게 나쁘지 않다는 것도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통장이랑 도장 저한테 맡겨두세요. 제가 관리해드릴 수 있어요. 은행 가시기도 불편하시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 말 안에 다른 의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가 이제 나를 챙겨주는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성태야, 네가 알아서 해줘. 엄마는 뭘 모르겠어. 마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하지만 정작 어머니 곁을 지킨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는 것도, 약을 챙겨드리는 것도, 밥이 걱정될 때마다 국을 끓여오는 것도 모두 수진이 했습니다. 민주는 전화는 자주 했지만 직접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수진은 주말의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 스케줄을 바꾸고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를 몰아 1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혈압 어때요? 약은 드셨어요? 응, 수진이 사다 준 거 먹었어. 이것저것 다 고마워서 어쩌냐.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당연히 해야죠. 수진은 그 당연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헌신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무시당하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간병이 이토록 외로운 일이라는 것을 어머니 곁에서 배웠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말하지 못했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서운해도 그 서운함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원이 잦아지면서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더 의지했습니다. 성태는 병원비 납부와 보험 청구를 유능하게 처리해 주었고, 어머니에게는 그게 편했습니다. 몸이 불편할수록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자리를 성태가 채웠습니다. 성태야, 내 통장이랑 도장이 찬장 안에 있는데 네가 가져가. 혼자 은행 가기가 이제 힘드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날 이후 어머니의 통장은 성태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잔액을 묻지 않았고 성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통장 안에서는 조용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오빠가 통장을 맡게 됐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들었을 때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잘 관리하겠지. 그 생각이 나중에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수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지난해 초가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수진이 발견했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낸 뒤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한쪽 손을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흘 동안 수진은 병원을 지켰습니다. 성태는 한 번, 민주는 2번 왔습니다. 수진은 매일 왔습니다. 퇴근하고 아이를 맡긴 뒤 병원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병실로 올라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의식이 흐릿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손이 불편해 글씨를 쓰기 어려웠고 긴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수지는 나중에 법정에서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수진은 나중에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됩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 2번, 한 번에 30분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30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면 수진의 얼굴이 먼저 보이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어머니의 통장을 가진 성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진은 나중에 그 질문의 답을 은행 기록에서 찾게 됩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홀로 병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수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병원 복도의 형광등만이 흰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이 아직 이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성태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성태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까? 수진은 전화기를 든 채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신 그곳에서 오빠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 병실 안에는 수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진에게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혼자 지킨 것이 나중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적어도 그것만은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장례는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성태가 상주를 맡았습니다.
비용도 성태가 먼저 냈고 빈소를 찾아온 친척들에게 한없이 공손했습니다. 조문객들은 효자라는 말을 연거푸 꺼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날에야 도착해 형 옆에 섰습니다. 세 형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슬픔을 숨겼습니다. 아니, 그것이 슬픔인지 다른 무언가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감정을. 발인 날 아침, 어머니의 관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세 형제는 저마다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나중에야 드러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세 형제 사이에는 이상한 정중함이 흘렀습니다. 너무 예의 바른 태도, 너무 조심스러운 말. 나중에 수지는 그것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9제가 끝난 그날 오후였습니다. 세 남매가 어머니의 집에 모였을 때 성태는 처음부터 표정이 달랐습니다. 오늘이 무언가를 꺼내놓기 위해 계획된 자리라는 걸 수지는 앉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우리 이제 재산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어머니가 생전에 이미 다 정리하신 거야. 저한테 전부 주신 거야. 수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태가 서류 봉투를 꺼낼 때까지는 서류는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생전 증여 계약서, 다른 하나는 예금 출금 및 이체 확인서. 어머니가 오래 살아온 이 아파트는 이미 성태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예금도 총 7천만 원가량이 이미 출금된 상태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2달 전, 그리고 입원한 이후에도 이체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날짜들 사이의 간격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오빠, 이게 언제 된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2달 전 어머니 의식이 또렷하실 때 하신 거야. 내가 강요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도 하자 없어. 형, 근데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어머니가 원하신 거야. 어머니 뜻이라고. 수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면서 자신이 지난 몇 달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약국, 밥집, 그 사이사이 어머니 곁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오빠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혼자 그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서명 부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서명을 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름의 마지막 글자 끝을 힘있게 눌러 쓰는 습관. 그런데 이 서류의 서명은 달랐습니다. 이 서명 왜 이렇게 달라? 수지는 스마트폰으로 어머니의 오래된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병원 접수증, 보험 청구서, 의료비 동의서, 그리고 생전 증여 계약서의 서명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육안으로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 차이가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뇌경색 이후 손이 불편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그 차이를 눈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빠를 의심한다는 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형제를 적으로 돌린다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의 차이는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지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기 전에 한 번 통장 잔액을 봤던 기억, 2,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의 서류에는 총 7천만 원이 출금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2,300만 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7천만 원이 나왔을까? 어머니 명의의 다른 계좌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일이 있었던 건지.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어긋남이 부디 우연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아무래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은행 창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만약 어머니 명의의 다른 계좌가 있었고 그것을 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어머니가 의식이 없을 때 그것을 사용했다면, 수지는 그 생각에 끝까지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지는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상속인 자격으로 어머니의 계좌 이체 내역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계좌는 3개였습니다. 그중 하나, 수진도 존재를 몰랐던 적금 계좌에서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던 기간 동안 2번에 걸쳐 큰 금액이 인출돼 있었습니다. 이 날짜가 어머니 중환자실에 계실 때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이걸 하실 수가 없었는데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속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은행에서 직접 드릴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수지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빼간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머니가 승인한 건지 그 경계가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흐릿한 중환자실에서 통장 인출을 승인할 수 있었을까요? 수지는 그 질문에 혼자서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나중에 이날을 떠올릴 때마다 은행 밖 벤치에 앉아있던 그 시간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봄볕이 따뜻한 날이었는데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려 할 때의 바깥 풍경이 얼마나 무심하게 아름다운지를 그날 처음 알았다고. 수지는 법률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해 볼 수는 있는데 결과까지 시간이 걸리고 감정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병원 기록도 함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오래된 서류들을 모아 봉투에 담았습니다. 병원 기록, 처방 전, 손으로 직접 쓴 생활비 메모들,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정기관에 맡겼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입원 중에 적금 계좌에서 돈이 나간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어머니 부탁으로 한 거야. 어머니가 승인하셨어.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요? 수진아, 너 지금 형을 의심하는 거야? 며칠 뒤 성태가 수진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은행에서 계좌 조회 이력이 통지됐던 것입니다. 수진아, 네가 어머니 계좌를 조회했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냐고요? 우리 어머니 통장인데 내가 확인도 못해요? 법적으로 다 정리된 거야. 건드리지 마. 오빠, 나는 어머니 서명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필적 감정 맡겼어요. 뭐? 너 지금 형을 범죄자로 모는 거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머니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솔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냉기였습니다. 형제 사이의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결과지를 받아든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출된 서명 필적은 기준 자료의 필적 특징과 여러 측면에서 불일치합니다. 회계 방향, 필압의 강도, 글자 형태에서 상이점이 관찰됩니다. 이는 동일인이 서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위조. 오빠가 어머니의 서명을 직접 위조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라면 어머니가 쓰기 어려운 상태일 때 다른 누군가가 대신 서명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서류는 효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를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됐습니다. 수지는 손을 떨지 않으려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지는 민준에게 연락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맞아? 형이 진짜 어머니 서명을 위조한 거야? 감정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수진아, 형을 법원에 세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오빠 편이야? 편이 어딨어. 가족끼리 해결할 수 없을까 싶어서. 수지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형제 중 가장 가운데 있는 민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민준을 진짜로 흔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성태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성태는 수진이 아니라 민준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들어봐. 수진이 법적 절차 밟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만 곤란한 게 아니야. 너도 관련돼. 내가 왜? 어머니한테 네가 빌린 거 기억 안 해? 사업 실패했을 때 어머니가 내 빚 대신 갚아주신 거, 그게 법적으로 특별 수익이거든. 유류분 계산할 때 이미 받은 걸로 빠져.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생각해봐. 괜히 소송 벌였다가 네 것도 없어지는 거야. 나도 어머니 병원비에 간병까지 10년을 감당했어. 나라고 억울한 게 없는 줄 알아? 성태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민준에게는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민준과 오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형이 그냥 법적으로 맞는 걸 한 걸 수도 있잖아.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오빠, 어머니 중환자실에 계실 때 돈이 나간 거야. 그게 어떻게 어머니 의사야? 뭘? 수진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은 무언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이 싸움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먼저 연락을 해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연락이 이 이야기의 전혀 다른 층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을. 며칠 뒤 민준이 먼저 수진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민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 어머니한테 돈 받은 거 있어. 네? 12년 전에 사업이 망했을 때 어머니가 사채 빚 갚아주셨어. 2,500만 원. 나 못 갚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냥 받으라고 하셨어. 수진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돈의 규모도, 그 사실 자체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이 그걸 들고 나왔어. 특별 수익이라고. 유류분 계산할 때 내 몫에서 뺀다고. 2차 반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성태가 재산을 독차지한 그 이면에는 다른 형제들도 이미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어머니가 새 아이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도왔고, 그 도움의 흔적들이 이제 법정의 언어로 번역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의 빚을 갚아주면서 그것을 민준에게 말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말했지만 민준이 잊은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 스스로도 그것을 계산하지 않기로 하셨던 걸까요? 수지는 그 질문들이 이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은 잠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근데 나는 억울해. 어머니가 그때 그냥 도와주신 거야. 빚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 어머니도 갚으라고 하신 적 없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특별 수익이 될 수 있어. 알아. 근데 형은 지금 그걸 무기로 쓰고 있잖아. 나를 입 막으려고. 민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습니다. 형을 향한 것인지 자신의 과거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그런데 민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사실 너도 있어. 어머니가 너 전셋값 도와주신 거. 민준도 수진도 그리고 성태도 세 형제 모두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민준의 빚탕감은 위기의 구원이었고, 수진의 전셋값은 일상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성태가 가져간 것은 그것들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기도 전에 어머니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빠. 8년 전 전세 올랐을 때 어머니가 1,500만 원 보내주셨잖아.
형이 그것도 알고 있어. 그건 엄마가 그냥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했어.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됐다고 하셔서. 수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당혹감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에게도 민준에게도 성태에게도 각각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모두 동등한 무게였는지는 계산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성태는 아파트와 7천만 원을 자기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민주는 2,5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수지는 1,500만 원의 전셋값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단순히 합산해서 세 형제가 모두 받았으니 이제 공평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성태가 가져간 것은 어머니의 생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일 수 있었고 서류 자체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이제는 아무도 직접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세 형제 모두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형제 모두가 그것을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질문이었습니다. 가족은 계약이 아닙니다. 돌봐준 것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때로 그 감정을 무시하고 숫자로 말합니다. 어머니가 새 아이에게 준 것들이 법정에서 숫자로 환산될 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거래 내역이 됩니다. 수지는 그 사실이 가장 슬펐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의 법적 구조를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생전 증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의 재산을 증여하는 건 합법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고 자녀 셋의 경우 각자의 법정 상속분 3분의 1의 절반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 수익입니다. 이수진 씨의 전셋값, 도움, 이민준 씨의 채무 탕감, 이것들이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면 유류분 계산 시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류의 진정성입니다. 필적 감정에서 위조 의심이 나왔다면 증여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이전 전체가 뒤집히고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진아, 나는 법원까지 가는 건 못하겠어.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이런 일이 생기면. 오빠, 이건 어머니 서명이 위조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냥 넘길 수가 없어. 형이 어머니 이름으로 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형한테 다 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진을 가장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형제 셋이 하나였던 기억은 이미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혼자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서류를 모았고 혼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가장 곁에서 돌본 사람이 이제는 법정에서도 혼자여야 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유품을 혼자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뇌경색 이후에 쓴 것이라 글자가 흔들리고 획이 떨렸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손이 만들어낸 글이었습니다. 수진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증여계약서 날짜보다 2달 앞선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써두셨던 것이었습니다. 노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태야, 민준이야, 수진아. 엄마가 다 같이 나눠주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성태가 요즘 다 알아서 해주니까 성태한테 맡기려 해. 민준이 사업할 때 빚 갚아줬고 수진이 전세 올랐을 때 도와줬고 그거 다 합산해서 남은 거 셋이 사이좋게 나눠 가져. 성태가 잘 알아서 나눠줄 거라 믿는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성태에게 모든 것을 주려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성태를 믿고 맡겨서 형제 셋이 나눠 갖게 하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태가 한 일은 어머니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신뢰를 그 아들이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 아들은 어머니가 눈을 감기도 전에 이미 그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수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손 떨리는 글씨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이제 수진의 손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힘겹게 써내려간 그 획들을 어머니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도 혼자 이것을 써두셨습니다. 성태를 믿는다는 말과 함께 그 믿음의 무게가 성태의 배신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청구 항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류분 침해에 따른 반환 청구. 둘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루어진 무단 출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필적 감정 결과는 위조 가능성의 증거로 제출됐고 어머니의 노트는 진정한 의사표시 자료로 함께 제출됐습니다. 성태의 변호인은 즉각 노트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 문을 처음 걸어 들어가던 날 수지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이렇게 해야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발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노트가 그 손 떨리는 글씨가 계속 수진의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찾아갔던 날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상속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입에 올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혹스럽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노트를 가방에 넣고 나오면서 이것이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면 이것을 지키는 것이 수진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성태 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생전 증여는 어머니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필적 감정은 하나의 소견에 불과하며 뇌경색 이후 필체 변화는 의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이수진 씨와 이민준 씨의 특별 수익을 고려하면 유류분 청구 자체가 과다합니다. 수진 측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에는 재산을 형제 셋이 나누라는 명확한 의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인출된 금액은 어머니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류분 침해를 넘어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재판의 흐름을 바꾼 것은 어머니의 노트였습니다. 감정인은 노트의 필적이 진정한 어머니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성태에게 맡겨서 셋이 나누라는 어머니의 말은 증여 계약서의 내용과 명백히 달랐습니다. 증여 계약서는 성태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었지만 어머니의 노트는 성태에게 분배를 맡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문서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간극이 법정 안에서 서서히 성태의 주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이 자료를 오랫동안 검토하는 것을 수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일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은 수개월 후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생전 증여 계약서의 일부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출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특별수익 공제 후 일부 인용됐습니다. 형사 고발 부분은 별도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태가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법봉이 3번 울렸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가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돌아온다고 해서 관계가 되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 형제는 같은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지만 이제 그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서류와 판결문뿐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세 형제는 잠깐 마주쳤습니다.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한번 바라보다가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나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성태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던 게 아니라 성태가 그 믿음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눈을 감던 마지막 순간에도 성태를 믿고 있었다면 그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수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집에 가도 어머니는 없습니다. 이제 형제끼리 모여도 어머니 이야기는 법정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믿어줄 거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배신당했습니다. 수진이 이긴 걸까요? 법원은 수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것이 승리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법정에 서야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최소한으로 보장합니다. 생전에 다른 상속인이 과도한 증여를 받아 이것이 침해됐다면 안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 수익은 양날의 검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를 도왔다면 그것도 상속의 일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큰 금전 거래가 있다면 증여인지 대여인지 상속분의 선지급인지를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통장을 관리하게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이 됩니다. 부모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뜻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지 부모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믿었습니다. 새 아이가 서로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컸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믿음을 너무 작게 여긴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의 자리에서 또는 이 세 형제 중 누군가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충분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지명, 금액은 가상이며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무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공증된 문서 하나가 나중에 눈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담긴 그 노트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약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실질적인 교훈입니다.